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재직하는 목정아입니다. 저는 오늘 인도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도주의, 이 네 글자를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인도주의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저는 인문학을 접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페린 현상과 패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인도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인도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 인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유사어나 동의어를 휴머니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조차도 휴머니즘의 동의어가 인도주의 동의어가 휴머니즘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는요, 관념,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인도주의, 휴머니테리언이즘은 실천과 행동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문학과 인도주의입니다. 인문학은 영어로 휴머니티스라고 하고요. 인도주의는 휴머니테리언이즘, 정의는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휴머니티스와 휴머니테리언이즘의 공통 분모는 바로 인간, 바로 휴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 공감, 배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겪는 다양한 인간사,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인문학의 요소요, 곧 인도주의의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두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솔페리노의 회상입니다. 이 책은 1859년 제2차 이탈리아 독립전쟁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일한 가장 강성한 독립국가였던 사르디니아 공화국이 프랑스와 연합을 해서 당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지배했던 오스트리아 제국과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솔페리노라는 지역에서 단 하루 만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무려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뒤낭은 전쟁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859년 6월 25일 솔페리노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는 카스틸료네 마을에 당도를 해서 당시 물밀듯이 밀려왔던 이 전상자들을 목격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뒤인 1862년에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자비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뒤낭은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훈련된 자원봉사자로 조직된 구호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전쟁 시에 부상을 당했거나 또는 이 부상자들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18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탄생을 했고요. 두 번째 제안으로 1864년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국제적십자 운동의 시작으로 근대 인도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당시 솔페리노의 회상이 서유럽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시대 인물이었던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호소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라고 지지표명을 합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또한 뒤낭에게 찬사를 표명했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이소노미아 출판사와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솔페리노 회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책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면서 인도주의 이슈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기아, 안전, 전쟁, 학교폭력, 아동학대, 인권, 성평등 문제, 최근에는 또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죠. 저는 지금의 이슈는 단연코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정말 아주 예견한 것처럼 마치 기시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놀라울 만큼 예견한 것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이 시시포스였습니다. 한 인간이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산 정상을 올라가지만 다시 또 이 돌덩이가 아래로 떨어지고 또 다시 또 내려가서 다시 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산 정상을 올라가는 이런 반복되는 어떤 그런 부조리한 어떤 상황.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과 응전하는 어떤 이런 인간의 모습이 이 패스트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책을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패스트의 배경은 1940년대 알제리 오랑입니다. 이 책은 리유와 타루 두 인물이 패스트와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유는 의사고요. 타루는 전직 정치 운동가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끝없는 패배,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리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그렇게 침묵하고만 있는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음과 싸워주기를 더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을 멈춰야 할 이유는 못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없는 패배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전직 정치운동가인 타루는 리유의 곁에서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이 감염병에 맞서 싸우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또는 죽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걸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포기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앞서 제가 시시포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랑베르 기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랑베르는요, 프랑스 본국에 자신의 아내를 두고 알제리 오랑시에 취재를 하러 나왔다가 도시가 폐쇄가 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리유를 찾아가서는 청탁을 합니다.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외지 사람이다. 나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보증해다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칙주의자인 이 리유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당연히 랑베르는 리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나누는 대화 장면입니다. 랑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관념 때문에 죽는 사람들에 대해선 신물이 난다. 나는 영웅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리유한테 비아냥 걸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내가 도와달라는 거 해주면 되지. 뭐 당신이 이게 고고한 척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리유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건 영웅주의와 관계가 없다. 정말 이거는 성실의 문제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랑베르가 되묻죠. 성실성이 대체 뭡니까? 리유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연대입니다. 한때 반감을 가졌던 이 랑베르가 리유와 타루의 어떤 이 헌신과 희생에 감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요. 랑베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겠어요. 리유는 그럼 부인은요? 랑베르가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통판사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자신의 아들이 패스트에 감염돼서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격리수용소에서 수용이 됐는데 격리수용소에서 나와서 이 리유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통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수용소로 돌아갈까 합니다. 리유는 아니 어제 막 거기서 나오셨는데요. 오통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수용소에는 자원봉사 사무원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연대와 협력을 하자 패스트의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통계 수치가 이 병세의 후퇴를 표시하고 있었다라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왜 인도주의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도주의는요, 거창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인도, 즉 사람의 길,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 즉 관념이나 사상을 뛰어넘어서 인도주의,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기, IMF 경제위기 등 이런 여러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인도주의 힘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한 DNA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제보상운동을 전개했고요. 쿠바, 미주, 멕시코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했고요. IMF 경제위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금융위기를 단시간에 돌파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슈는 단연코 코로나19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죠.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솔페리노의 회상, 패스트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연대와 협력, 즉 인도주의 정신을 저는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긴 터널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저는 이렇게 묵묵하게 현장을 지키면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에서부터 인도주의가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휴머니타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휴머니타리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